이천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 남편이 죽은 지 불과 열흘 만에 시아버지와 결혼하겠다고 나선 며느리가 있습니다. 온 집안을 경악시킨 그날의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적한 주택가. 조용한 골목길 옆에 자리 잡은 아담한 2층짜리 연노란색 집 한 채. 이곳은 오랜 경력의 목수 박진태 씨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였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작은 목공소가 딸려 있었죠. 박 노인은 매일같이 그곳에서 묵묵히 전통 가구를 만들었고 가끔은 라이브 방송으로 물건을 팔기도 했습니다. 세 식구는 조용하고 교류가 적었지만 워낙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 이웃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며느리 민서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란 아픔이 있는 아가씨였죠. 박 노인의 외아들 준호와 결혼한 후 그녀는 이 집 2층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남편의 작은 사업을 도우며 온라인 회계 일도 겸했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그 운명의 밤이 오기 전까지는요. 준호는 배달 앱으로 야간 배송을 하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오토바이가 컨테이너 트럭에 밀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현장에는 산산조각 난 핸드폰과 미처 배달하지 못한 물건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그날 오후 추적추적 비가 내렸고 따스했던 집은 온통 하얀 국화로 뒤덮였습니다. 소박한 거실에는 자욱한 향 연기 사이로 아들 준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죠. 민서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복은 빗물에 축축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됐지만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의 비보를 들은 그 밤 모든 감정이 부서져 버린 듯 했습니다. 박 노인은 재단 반대편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침묵을 지켰습니다. 15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던 그는 이제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얼굴은 깡마르고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그저 두 손을 꽉 맞잡고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차례로 조문을 왔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24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다니 가엾어라. 지난주에 둘이 같이 가구 파는 방송하는 걸 봤는데 세상에.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박노인과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관식이 시작되자 민서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부축해 일으켜 세운 것은 시아버지인 박노인이었습니다. 그의 팔이 민서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 포옹은 순수한 위로였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마치자 집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상복을 정리하고 2층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래층, 박 노인은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홀로 남아 여전히 침통하고 무거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준호야, 정말 가버린 거니? 아비는 이제 저 아이, 민서를 어떻게 살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시작되는 순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아들마저 떠나보낸 한 남자와 남편을 잃은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젊은 며느리 사이에서 옳고도 그르며 가깝고도 먼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집에서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여론의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세상은 옳고 그름과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장례식 이후 박 노인의 집은 누가 목소리를 앗아간 듯 고요해졌습니다. 목공소에서 들려오던 톱질 소리도 1층에서 울려 퍼지던 라이브 방송의 활기찬 목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들리는 것이라곤 처마 밑을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죠. 이웃 누구도 박 노인이 목공소 문을 여는 것을 보지 못했고 민서가 집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젊은 그녀는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듯 했습니다. 민서는 사흘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매 끼니 때마다 조용히 밥을 차려 쟁반에 담아 계단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지 않고
그저 방문을 2번 두드린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어떤 날은 밥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말없는 감사 인사와도 같았죠. 나흘째 되던 날, 박 노인은 따뜻한 죽 한 그릇과 함께 작은 쪽지를 놓아두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아비가 좀 싱겁게 끓였다. 간장이 필요하면 더 넣으렴. 다음 날 아침, 그는 깨끗이 비워진 죽 그릇과 함께 넷으로 접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님, 죽 맛있었어요. 아무것도 더 넣을 필요 없었어요. 아블리우.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민서가 마음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보랏빛 잉크와 작은 종이를 통해서였지만요. 그날 오후 민서는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깔끔했습니다. 그녀를 본 박 노인은 벌떡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다 겨우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뭐 좀 먹었니?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얼굴을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며칠 동안 너무 무례했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요. 박 노인은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도 그랬단다. 내 시어머니가 떠났을 땐 말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천장 선풍기가 도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문득 민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은 괜찮아지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박 노인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예전으로 돌아간 적이 없단다. 그저 없는 것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웠을 뿐이지. 그 말은 민서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였던 슬픔은 더 이상 흘러넘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고 단단하게 가라앉았죠. 마치 스스로 강해져야만 한다고 다짐하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서는 설거지를 시작했고 박 노인은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의 서툰 손길에 찻잔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가 급히 허리를 숙여 사기 조각을 줍다가 무심코 그의 손과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벼운 접촉, 스쳐가는 시선, 익숙했던 거리가 오늘따라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의 외로움은 더 이상 각자의 고통이 아니라 서로에게 스며들어 조용히 서로를 찾아 헤매는 자기 방어 기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민서는 아래층에 내려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남편 준호가 살아있을 때처럼 묵묵히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행동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여 식탁 위에 놓아두었고 어떤 날에는 목공소에 있던 낡은 티셔츠들을 모아 깨끗하게 빨아 옥상에 널고는 개어서 바구니에 담아두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춥고 슬픔에 잠긴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박 노인도 그 변화를 느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방문을 두드리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계단 밑에 밥상을 두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얘야, 밥 다 됐다. 배고프면 내려와서 먹으렴. 민서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몇 분 뒤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로 표현하지 않은 관심에 대한 조용한 수락이었죠. 어느 날 오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쳤습니다. 민서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쿵하는 소리에 놀란 박 노인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민서야, 괜찮으냐? 그는 허리를 숙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붙잡자 민서는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형용하기 힘든 감정이 어렸습니다. 사랑도 가족에도 아닌 기댈 곳을 찾은 길 잃은 영혼의 그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 팔의 상처를 소독해 주었습니다. 내 덕에 아비가 간 떨어질 뻔했구나.
이제 이 집엔 너 하나 남았는데. 민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님 한 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간단한 한마디에 박노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두 개의 빈자리가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로 서로를 어루만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먼저 목공소로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톱질하던 박노인은 놀랐지만 티내지 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민서에게 작은 의자를 내어주고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게 주문서 목록이다. 창고 재고랑 맞는지 좀 확인해 주렴.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아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겼습니다. 시아버지의 일을 빨리 배워 돕고 싶다는 듯 그녀의 눈은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박노인은 이따금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따스함이 자신의 눈빛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오후 목공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기록하고, 한 사람은 묻고, 한 사람은 답했습니다. 톱밥 냄새 가득한 그곳에서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서두르지도 어긋나지도 않은 채 먼저 떠난 이의 목까지 살아내기 위해 조용히 새로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천의 3월 초에 건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 앞 망고나무에는 노란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목공소 문도 다시 열렸습니다. 기계톱 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것이 마치 이 집에 슬픔이 머문 적 없다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며느리 민서가 목공소에서 시아버지를 돕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나르기도 하고 장부를 정리하기도 하고 예전처럼 라이브 방송으로 물건을 팔기도 했죠. 그녀는 더 야위고 창백해졌지만 화면 속에서나마 희미한 미소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죽은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웃고 떠들다니. 젊은 과부가 시아버지랑 단둘이 사니 흉하지 않아? 박노인 눈빛이 이상해. 며느리를 너무 각별하게 챙기는 것 같아. 처음에는 시장 구석 채소 좌판에서나 들리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져나온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박노인의 누이, 즉 민서의 고모님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오라버니, 대체 언제까지 며느리를 이렇게 데리고 있을 셈이야? 박노인은 톱밥 묻은 손을 닦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 방도 있고 자리도 있는데 그럼 제가 어디로 가겠냐? 고모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디로 가든 그건 걔 사정이지. 남편 죽은 지 보름도 안 된 젊은 애야. 동네 사람들이 오라버니랑 걔를 진짜 부녀지간으로 보겠어? 안에서 그 말을 모두 들은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모님께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민서는 변했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목공소 일도 그만두고 온종일 부엌이나 마당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박노인은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그는 조용히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따라 민서 앞에 놓았습니다. 미안하다.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게 해서. 민서는 잔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들의 자유니까요. 박노인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네가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서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이곳은 제 집이에요. 하지만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상처가 될까봐 두려워요. 그 말에 박노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책임감이나 연민을 넘어선 더 깊고 본능적인 감정이 그를 휩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 대신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네가 두렵다면 그 짐은 내가 함께 지마. 그날 밤 민서는 벽을 향해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위해서인지 시아버지를 위해서인지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다만
마음속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꺼진 잿더미 속에서 은밀히 타오르는 불씨처럼 그 감정이 점점 더 커져만 간다는 것을 알 뿐이었습니다. 고모님과의 대화가 있은 지 사흘 후 민서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층 방 침대 발치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 그녀는 조용히 옷을 개어 넣었습니다. 남편 준호의 셔츠는 아직 버리지 못한 습관처럼 따로 보관해 두었죠. 마지막 옷을 개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가 셔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작은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여보, 걱정 마. 배달 끝나면 바로 가서 꼭 안아줄게. 민서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떠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노인이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민서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단호했지만 눈은 붉게 부어 있었죠. 어디 가느냐? 박노인이 묻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밖에 나가서 방을 얻으려고요. 그게 아버님께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해요. 아버님께 더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박노인은 망치로 맞은 듯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두 번째로 가족을 잃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음 때문이 아니라 숨막히는 침묵과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이해 같은 거 필요 없다. 네가 여기서 바르게 살아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지쳤어요, 아버님. 사람들의 눈빛, 수군거림, 시장에 갈 때마다 마치 제가 끔찍한 죄라도 지은 것처럼 쳐다보는 시선들이 너무 힘들어요. 박노인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집을 나가려는 딸을 붙잡는 아버지처럼 그는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네가 떠나면 나는 이 텅 빈 집에서 홀로 살아가겠지. 하지만 나중에 네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너는 과연 내게 전화할 용기가 있겠느냐? 민서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저를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저 네가 이 낯선 도시에서 진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는 걸 원치 않을 뿐이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그의 손을 놓고 가방을 끌었습니다. 울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장 아플 때면 하늘은 늘 흐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홀로 밥을 먹었습니다. 이미 비어있던 식탁은 이제 텅 비어버렸죠. 민서의 자리에는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몇 술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떠났을 때처럼, 아들 준호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처럼 가슴에 텅 빈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떠난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 도시의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단지 익숙한 문을 함께 드나들지 않을 뿐이었죠. 그는 핸드폰을 열어 카카오톡을 켰습니다. 민서의 오래된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아버님,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죽 끓여 놓을게요. 선반 위에 둔 혈압약 꼭 챙겨 드시고요. 그는 무언가 입력하려다 지웠습니다. 결국 한 줄만 썼습니다. 무슨 일이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렴. 하지만 그마저도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박노인의 집에서 자전거로 15분 거리인 시장 근처에 작은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방은 겨우 15제곱미터 남짓, 벽에는 습기가 차 얼룩덜룩했고 얇은 양철 지붕은 낮에는 찜통 같고 밤에는 비가 새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의 시선도 수군거림도 닿지 않는 은밀한 공간뿐이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친구의 채소 가게 일을 돕고 오후에는 작은 가구점에 온라인 장부 정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수록 민서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묻는 사람도,
오렌지 주스를 챙겨주는 사람도, 두통약을 머리맡에 놓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시댁 식구들도 있었지만 모두들 불똥이 튈까 두려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나쁜 소문이 돌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실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폭우의 창문 틈으로 비가 들이쳐 잠자리가 흠뻑 젖었습니다. 민서는 허둥지둥 냄비와 대야를 가져다 물을 받다가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들어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이 울리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1분 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한테 전화했니? 무슨 일 있느냐? 민서는 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고 그저 베개를 끌어안은 채 누웠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뒤 늦은 오후에 민서는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서 씨 맞으시죠? 저는 강민 가구점 사장입니다. 혹시 김 대리님 통해서 회계일 보시는 분 맞으신가요? 네, 온라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민서 씨가 이천에서 유명한 박진태 목수 어르신의 아끼는 따님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회사 재무관리자로 정식 채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서는 몇 초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날 저녁,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옛집 근처로 갔습니다. 길 건너편에 서서 익숙한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목공소의 불은 환했고 카메라 앞에서 의자를 고쳐 잡는 박노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피곤함에 눈을 찌푸리면서도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하고 끈기 있었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집 대문 앞에 작은 선물 꾸러미를 놓아두었습니다. 안에는 박노인이 좋아하는 약과와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죠. 저는 잘 지내요. 제가 등을 돌려도 항상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서의 계좌로 3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따뜻한 우비라도 하나 사서 입고 다녀라. 민서는 강민 가구점에서 일을 더 맡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은 잡념을 잊게 해주었지만 잠시라도 쉴 때면 마음은 다시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을 챙겨주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이천에는 이례적인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밤 기온이 뚝 떨어졌고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며칠째 마른 기침을 하면서도 시장과 일터를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채소 가게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친구가 급히 그녀를 근처 보건소로 데려갔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가 처음 본 사람은 간호사도 친구도 아닌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침대 끝에 앉아 따뜻한 우유를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민서는 정신이 멍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말했잖니. 무슨 일이든 필요하면 나를 부르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원망도 책망도 없는 그저 그 한마디가 민서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듯 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후 박노인은 오토바이로 민서를 태워 그녀의 단칸방 앞으로 갔습니다. 녹슨 문과 찢어진 차양을 보며 그가 물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런 곳에서 살았던 거냐? 민서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내가 남도 아닌데. 민서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곁에 있을수록 제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제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서요. 박노인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냐? 아버님을 예전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집이 그리울 때마다 남편이 아니라 아버님이 생각나요. 아버님의 눈빛이, 사소한 관심들이 두려워요. 제 심장이 더 이상 정상이 아니에요. 아버님. 그 말은 두 사람이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감정의 상처를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춥다. 어서 들어가거라.
나는 잠시 여기 있다 가겠다. 민서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문 뒤에 기대어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동시에 박노인은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위로 차가운 겨울비가 흩날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마음에 솔직했을 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결혼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와 준호는 할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찬란했지만 이제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물수건을 짜주던, 방문 앞에 따뜻한 물을 놓아주던, 답장 없는 메시지 하나에 한밤중에 잠을 설치던 시아버지. 그 감정은 이제 형태를 갖추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가구점 사장님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분간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일을 쉬려고 합니다. 그 평온한 문장 뒤에 얼마나 무겁고 찢어지는 결심이 숨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몇 벌의 옷, 낡은 여행 가방, 시아버지가 작년에 사주신 슬리퍼,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사진. 사진은 가방 맨 밑바닥에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첫사랑이었지만 그 과거가 현재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민서는 버스 터미널로 가 서울행표를 끊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옷이 차를 선택했죠.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았고 박노인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집 근처 마트에 식용유를 사러 갔을 때 경비 아저씨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16번 골목에 새들어 살던 그 아가씨, 방금 터미널로 가던데요. 분홍색 가방에 회색 스웨터 입은 모습이 지난번에 오셨던 따님하고 똑같던데. 박노인은 비닐봉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터미널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매서운 맞바람에 눈이 시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걱정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붙잡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버스는 이미 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손에는 차표를 굳게 쥐고 있었죠. 그때 기사님이 문을 닫으려는데 아래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이 차에 혹시 김민서 씨 타셨습니까? 민서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저기 계시네요. 박노인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의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민서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나도 모른다. 그저 네가 지난번처럼 또 떠날까봐 두려웠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널 보내고 싶지 않다. 민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박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네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떠나는 거라면 존중하겠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말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죄가 될까봐 도망치는 거라면 나는 허락할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또한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버스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저 아무 데도 안 갈게요.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도, 시간도, 편견도 모두 잊은 채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 순간 그녀와 그의 마음은 마침내 숨바꼭질을 멈췄습니다. 기사님이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저기 두 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 출발해야 하는데요.
박노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여행은 취소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이천에는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박노인은 낡은 오토바이로 민서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등 뒤에 앉아 허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의 익숙한 등이었습니다. 조용한 시골길에는 오토바이 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마당에서 새어나온 노란 불빛이 나란히 선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민서는 익숙한 집을 보며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평범한 선을 넘어선 후 다가올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작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박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위패가 놓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들을 보낸 날부터 한 번도 꺼지지 않은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사는 것이 잘못이라면 나는 네 시어머니가 떠난 날부터, 준호가 간 날부터 이미 잘못된 사람이었을 게다. 사랑하는 사람을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죄를 지었으니 말이다.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쉽게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도덕의 선을 넘어서겠다고 인정했을 때 이 감정은 결코 순간의 실수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독신 여성으로서 아내와 사별한 한 남자와 함께 살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상황은 이틀도 채 안 되어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족회의는 큰아버지 댁에서 열렸습니다. 친가와 외가를 막론한 친척들이 안방을 가득 메웠고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이 동네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은 얼굴도 못 들고 다녀. 고모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쟤는 며느리야. 네 동생 며느리라고. 큰아버지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박노인은 피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며느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저처럼 상실의 아픔을 겪은 한 여자일 뿐입니다. 그럼 준호는 걔가 죽은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양심의 가책도 없냐? 회의 내내 침묵하던 민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누가 떠난 후 얼마를 기다려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민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와의 과거를 결코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님을 향한 제 마음은 대체품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누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아버님을 상처 입히지 말아주세요. 박노인은 테이블 밑으로 민서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조용한 손길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준호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민서가 배신자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이었으며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온기를 찾을 수밖에 없을 만큼 외로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일 겁니다. 민서와 박노인의 이야기는 결국 집안이나 동네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민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전화, 페이스북 댓글이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누군지 모를 한 친척이 가족회의 장면을 몰래 녹화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 곧 결혼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 이야기는 각종 커뮤니티와 가십기사, 조회수를 노린 라이브 방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민서의 사진은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천에 이것보다 더 핫한 드라마가 있나? 사랑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었나? 이건 위장된 근친상간이야. 역겹다. 그녀는 핸드폰을 끄고 SNS를 탈퇴했지만 시장에 갈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그는 SNS도 뉴스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묻고 꾸짖고
충고하는 것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식탁에 앉아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만큼 강하지 못해요.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박노인은 그녀를 보며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의 인생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틈에 살고 있을 뿐이다.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제가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의 남은 인생은 내가 짊어지겠다. 누가 욕을 한다면 나를 욕하게 해라.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기꺼이 떠나겠다. 그 말은 우박 속의 우산 같았지만 동시에 큰 결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사흘 뒤 그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천을 떠났습니다. 굳게 닫힌 집, 향이 피어오르는 재단, 그리고 대문에 붙은 한 장의 편지만이 남겨졌습니다. 옳은 일이 모두에게 틀린 일로 보인다면 우리는 다른 이의 마음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곳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강원도의 작은 해안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에서 함께 걸어도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나 따가운 시선도 없었죠. 바닷가 근처에 빌린 단층 집은 마당에 작은 텃밭과 사시사철 피는 부겐빌레아 덩굴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집 앞에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아침 일찍 물건을 떼오고 오후에는 가게 앞에서 주스와 빵을 팔며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목공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뒷마당에 대나무와 양철로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온화한 성품과 견실한 솜씨를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많은 아저씨가 자신보다 30살 가까이 어린 여자를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챙겨준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꿈에서 죽은 남편 준호를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환한 기색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박노인을 보았습니다. 고향을 떠난 후 그의 흰머리는 더 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조용히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고 고운 모래가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붉어진 눈시울과 준호의 유품인 팔찌를 쥔 떨리는 손만이 그녀의 복잡한 심정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저녁 식사 때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민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꿈에 준호 씨가 나왔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자주 꾼단다. 하지만 준호는 슬퍼하지 않고 웃고 있었어. 내 곁에 누군가 있어줘서 안심하는 것 같았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장에 갔던 민서는 우연히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생활 폭로 유튜브 채널이 그녀와 박노인의 이야기를 다시 파헤쳐 그들이 사는 곳까지 알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과 주소가 공개되자 작은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대놓고 가게에 찾아와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손님은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 사이인 줄 알았으면 발도 안 들여놨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근처 학생들이 몰래 영상을 찍어 해변 마을의 이상한 부부, 그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아버님, 우린 평생 도망만 다닐 수 없나 봐요. 어딜 가도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고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해요.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네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네가 두렵다면 내가 떠나겠다. 네가 평온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버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박노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갈라놓는 것은 세상의 풍파가 아니라 지쳐버린 그들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날 아침 민서는 몇 달 만에 다시 페이스북에 접속했습니다. 그녀의 계정은 낯선 사람, 아는 사람, 심지어 유령 계정들이 남긴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인생을 시장 좌판의 물건처럼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심호흡을 하고 새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지 않은 400자 남짓한 글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날부터 비가 새는 단칸방에서의 생활, 꿈에 나타난 남편, 그리고 조용히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던 시아버지의 이야기까지. 그녀는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당신이 과연 그들이 겪은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글은 오전 10시에 올라왔습니다. 정오가 되자 수많은 계정들이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할 뿐. 저도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 외면당해봤어요. 위선적인 도덕에 맞춰 사는 것보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저 여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오후에는 서울의 한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식으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편집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서는 한참 침묵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되던 날, 박노인은 낡은 텔레비전 앞에 민서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화면 속 하얀 셔츠를 입은 민서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호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희가 너무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상실감에 다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가장 약한 순간에 제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인터뷰어는 순간 말을 잃었지만 민서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제 자신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그 역시 제가 눈물 속에서 그림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인터뷰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감동적인 파장이었죠. 일주일 후 어떤 사람이 가게에 꽃을 들고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당신을 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과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네요. 박노인은 마당 구석에 앉아 조용히 끈을 갈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따뜻한 차를 내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한 거 맞겠죠? 그는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는 그저 한 명의 진실한 여자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도망치지도 울부짖지도 않고 그저 일어서서 말한 거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상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민서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모든 풍파 끝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터뷰가 나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민서의 작은 가게는 다시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진실하게 살아온 한 여자를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잘못된 커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였죠. 다시 생각해보니 저 두 사람이 형식만 갖추고 사랑 없이 사는 부부들보다 훨씬 아름답게 사는 것 같아. 내 딸이었으면 정말 가슴 아팠을 거야. 한평생 저렇게 사랑받는 여자가 얼마나 되겠어. 그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민서는 조용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색 종이, 혼인신고서가 들어있었죠. 아버님, 왜 그러니?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눈빛은 더없이 평온했죠. 이제 우리 더 이상 숨거나 죄책감 느끼지 말고 당당하게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버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진정한 의미의 아내 말이에요. 박 노인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천의 작은 집에서 위축되어 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쟁취할 줄 아는 성숙하고 용감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도 동의한다. 결혼식은 바닷바람이 가득한 어느 오후에 열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시끄러운 음악도 하객도 없었습니다. 작은 마당, 몇몇 친한 이웃, 급하게 꺾어온 들꽃 몇 다발, 그리고 이웃집 소년이 연주하는 서툰 기타 소리가 전부였습니다. 민서는 소박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분홍빛 부겐빌레아 꽃이 몇 개를 꽂았습니다. 박노인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양복 조끼에 하얀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는 마당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박노인의 오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주례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특히 그 사랑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 말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서는 그의 손에서 소박한 음반지를 받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도 동의해요. 그 호칭에 모두가 순간 조용해졌지만 이내 더 크고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어떤 축복의 말보다 더 인간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서는 그와 나란히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사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한 일이었네요. 박노인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의 삶의 신혼여행은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가게 문 여는 소리와 뒷마당 목공소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평범한 부부들처럼 시끄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평온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설이 지나고 가게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었죠. 민서는 가게 운영과 월세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박노인은 허리와 관절 통증이 심해져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비 오듯 땀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은 작업실에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일을 쉬어야 한다고, 무리하면 무릎 관절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일을 사랑하는지 알았지만 시간은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몇 달간 쉬라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 혼자 모든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어. 우리는 부부다. 함께 짊어져야지. 한 사람이 다 짊어지는 게 아니야. 민서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쓰러지시면 저는 누구에게 기대야 하나요? 그 질문에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부터 박노인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작은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열쇠고리, 미니 액자, 이름이 새겨진 화장대 거울 같은 것들을 민서가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서 팔았습니다. 놀랍게도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물건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젊은 아내와 성실하게 살아가는 노인을 응원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두 분이 같이 라이브 방송으로 물건 파시면 대박 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온 동네에서 쫓겨났던 자신이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편견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가게를 정리하는데 40대 여성이 다가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직도 웃음이 나와요? 민서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은 입술을 비틀며 도끼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뺏어놓고 인터넷에서 사랑 타령을 해? 당신 때문에 내 딸이 30살이나 많은 남자 따라 집 나간 거 알아요?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죠. 자신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박노인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수와 다르게 사는 사람에게 자기 불행을 탓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악애 때문에 내 안의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지는 마라. 알겠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여전히 험난하고 의심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월, 남쪽 지방은 습하고 며칠 내내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서는 창고에서 물건을 묶을 밧줄을 찾다가 선반 아래 숨겨진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먼지가 쌓이고 자물쇠가 녹슬었지만 쉽게 열렸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와 사진들, 그리고 달아빠진 가죽 표지의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친 민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박노인의 전부인, 즉 그녀의 옛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남편 준호가 9살 때 일찍 세상을 떠난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진태 씨에게 만약 언젠가 내가 당신 곁에 없게 된다면. 일기장은 투병 생활의 고통,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 그리고 남편과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를 얼어붙게 한 것은 일기장 중간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노인이 다른 여자, 이웃집 홍 씨와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 누워있는 동안 당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나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자신을 대체품이라고 느끼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민서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일기장을 박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일기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읽었구나. 민서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 진심이셨나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땐 나도 외로웠고 네 시어머니는 매일 아파 누워만 있었지. 옆집 홍 씨가 자주 와서 밥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다. 민서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집에 왔을 때 저를 단 한 번이라도 대체품으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박노인은 민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다. 너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너는 이 늙은이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기다림과 희망을 가르쳐준 사람이다. 민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과거에 흠이 있었을지언정 현재는 두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지켜낸 선택이었습니다. 의심해서 죄송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다. 과거의 일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구나. 그들은 작은 부엌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불어와 책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해라는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4월이 되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민서의 마음은 다시 파도가 쳤습니다. 그날 아침 민서는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며칠 밤새워 일한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가게에서 손님을 맞던 민서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근처 보건소로 실려간 그녀에게 의사가 물었습니다. 생리가 얼마 동안 없으셨죠? 민서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신경 안 썼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의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시네요.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천둥소리 같았죠.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함께 거대한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되지만 과거에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뱃속의 아이는 과거의 족보대로라면 죽은 남편의 조카이자 시아버지의 손주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민서는 약봉지를 쥔 채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귀는 멍했고 머릿속에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박 노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가 되는 거냐?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페류나라고 아버님을 인간도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너는 이 아이의 엄마고 나는 아빠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된다. 세상의 입은 그들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야.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잠시 사라졌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옛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과거의 영상들이 다시 떠돌았고 결혼식 사진은 도덕적 희극, 폐륜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조롱당했습니다. 심지어 익명의 협박 편지가 집으로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러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죠. 문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끊어지는 숨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그냥 또 도망가면 안 될까요? 박 노인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낡은 복사본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내가 남긴 편지 사본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만약 언젠가 당신을 진심으로 웃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세상의 시선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붙잡기를 바라요.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아이를 부끄러움 속에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옛 고향의 시장 골목에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민서와 박 노인의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가 시장 입구에 나붙었습니다. 옛 며느리, 시아버지 아이 임신, 도덕은 어디에?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떠들썩한 스캔들이면 좋겠죠.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학교 앞에서 그녀를 놀렸으며 어른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뱃속의 생명과 함께인 지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핸드폰 화면 앞에서 오래된 인터뷰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이겨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한번 할 수 없겠는가? 아버님, 저 언론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박 노인은 놀라움과 조용한 자부심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준비됐다면 내가 곁에 있겠다. 며칠 후 여성과 선택권을 주제로 한 한 세미나에 민서와 박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초대 손님이 아니라 프로그램 마지막 자유 발언 시간에 나선 것이었죠. 그녀는 옅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살짝 부른 배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피하지 않았고 목소리는 따뜻하고 분명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옛 며느리였고 시아버지와 결혼했으며 지금은 임신 중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해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이며 제 아이를 자랑스럽게 낳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조심스러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와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민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부모의 과거가 아니라 어른들이 심어주는 침묵과 죄책감입니다. 그날 이후 세상의 편견 앞에 당당히 선 어머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부분이 응원의 댓글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녀를 미워했지만 지금은 존경스럽다. 진정한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하지만 여전히 완고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비정상적인 관계가 공동체의 도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주민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서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단지 사랑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받는 것에 어찌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그녀는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노인이 낡은 스웨터를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아니었다면 네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그저 외롭고 차가웠을 거예요. 저는 가짜 칭찬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 욕을 먹더라도 진실하게 사는 쪽을 택하겠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보다 30살이나 어린 이 여자에 대한 존경심이 사랑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천에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번개가 하늘을 찢을듯 번쩍였습니다. 잠자던 민서는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랫배에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몰아쳤죠. 그녀는 땀에 흠뻑 젖은 채 간신히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그녀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박노인이 맨발로 달려왔습니다. 민서를 본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발밑으로 양수가 터져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왜 그러냐? 그가 소리쳤습니다. 너무 아파요.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버님.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고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불통이었고 병원은 1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라. 내가 도와주마. 내가 아이를 받을게. 민서는 겁에 질렸습니다. 안 돼요, 아버님. 무서워요.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나를 봐. 나를 믿어. 너와 아이를 잘못되게 하지 않을게. 작은 집은 순식간에 임시 분만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건을 깔고 뜨거운 물을 끓이고 가위를 소독하며 예전의 응급 상황을 대비해봐 두었던 영상 속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민서는 고통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천둥 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못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는 강해. 할 수 있어. 거의 다 왔어. 곧 아기를 만날 수 있다. 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이죠.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붉고 작은 생명체를 보는 순간 온 세상이 변한 듯했습니다. 민서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에요. 그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꼭 닮았구나. 눈도 입술도. 민서는 가슴 위에 놓인 아기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받아주셔서요. 다음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찾아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기를 아는 민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이 아기를 보니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지?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그 모든 손가락질 속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우리도 이제 나쁜 말은 그만해야지. 가게 주인 할머니는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 미안해요. 내가 지난번에 못할 말을 했어요. 용기 없이는 누구도 진실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민서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랑스럽고 평온한 어머니의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출산 후의 나날은 민서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박노인이 평안이라는 뜻으로 안이라고 이름 지은 아기는 100일 동안 밤새 울었습니다. 민서는 잠을 설쳤고 눈은 퀭했으며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어떤 밤에는 아기를 안은 채 앉아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아내와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는 아기 안는 법, 기저귀 가는 법, 배앓이를 막는 마사지까지 배웠습니다. 작은 집에는 60대 할아버지와 갓난아기의 자장가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은 민서가 너무 피곤해 잠들었을 때 그는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며 속삭였습니다. 내 엄마가 고생이 많았다. 나중에 커서 꼭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알겠지? 하지만 집 밖의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동네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 어머님, 저희가 안의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다른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시네요. 비윤리적인 가정의 아이와 자기 아이들이 같은 반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신대요. 민서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상처에서 다시 피가 나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박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고 평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그저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개인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민서입니다. 한때는 며느리였고 지금은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만약 증오심을 품고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저는 당신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몇 줄만 더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 속에는 엄마가 된 후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모유 한 방울의 감격, 아기가 열이 났던 밤, 시장에서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계산을 하고 미소 지었던 순간들. 글은 박노인이 해먹에서 아들 안이를 안고 조는 사진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지켜내려 애쓰는 것입니다. 24시간 만에 이 글은 30만 회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들을 비웃었던 내가 부끄럽다. 진정한 사랑 속에서 자라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심지어 몇몇 사립 유치원에서는 안의를 무료로 받겠다며 연락해왔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편견이 아닌 선함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민서는 메시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라 길고 긴 의심과 손가락질 끝에 이 세상에도 여전히 관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8월 말 민서가 가게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서울에서 대형마트 체인을 관리하는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회사 대표님이 내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대. 지금 서울 지점에서 지점장 자리가 비었는데 내가 너를 추천했고 면접 기회를 주시겠대.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분들은 진실하고 끈기 있고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하신대. 네가 딱이야. 급여도 좋고 사원주택에 아이 교육비까지 지원된대. 민서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것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기회였습니다. 편견 가득한 이곳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둔 며느리로 보지 않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기회. 하지만 그녀는 가게 바닥을 닦고 있는 박노인과 요람에서 잠든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노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더 이상 어딜 갈 수 없다.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네 능력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아버님은요? 민서의 목이 메었습니다.
혼자 남으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그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6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서울 게 뭐 있겠냐. 하지만 내가 이기심 때문에 너를 붙잡는다면 너를 억압했던 사람들과 내가 다를 게 뭐겠니?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아들과 함께 서울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많은 이웃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가게 주인 할머니는 그녀의 손에 떡을 쥐어주며 눈물 지었습니다. 잘 가거라. 고향에 오면 꼭 들르고. 민서는 감동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처럼 그녀를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상품과 인력을 관리하고 고객 불만을 처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의 의심을 샀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부드러운 리더십은 곧 모두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그녀는 아들을 데리러 가고 저녁을 짓고 박노인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들이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밥 먹었어요? 박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목맨 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먹었지. 우리 강아지 엄마 말 잘 듣고. 민서는 자신을 위해 모든 편견을 이겨내고 사랑을 준 그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대표님이 민서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민서 씨를 뽑았는지 알아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서 씨는 진실하게 살 줄 알고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만 선하게 살 용기가 있는 사람은 드물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년간 도둑, 파렴치한 반역자 소리를 들었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칭찬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섣달금음 서울의 칼바람이 마트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후 아들을 데리고 고향에 보낼 설 선물을 샀습니다. 선물을 포장하던 중 핸드폰이 거세게 울렸습니다. 고향 보건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민서 씨 맞으시죠? 여기는 고향 보건소입니다. 보호자이신 박진태 어르신께서 가벼운 뇌졸중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 기간 동안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민서는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휴가를 내고 아들의 손을 잡고 첫 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박노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흰머리는 늘었으며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를 들은 그는 눈을 뜨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민서는 그의 손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아니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늙은 남자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서는 밤새 병상을 지켰습니다. 잠시 눈을 붙였다가도 그의 작은 기침 소리에 놀라 깨곤 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그녀의 심장은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사람이 있는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요. 몇 주 후 박노인은 퇴원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했죠. 민서는 그를 집으로 모시고 정기적으로 의사를 부르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어느 날 대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 씨, 사정은 알지만 2주 안에 서울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점장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할 것 같아요.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민서는 마당 앞 나무 아래에서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의 앞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생각 다 했어요. 저 여기 남을래요. 아버님을 다시는 떠날 수 없어요. 박노인은 그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을 수는 없지만
네가 마음 편한 길을 선택해 주어서 기쁘구나. 그때부터 민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에 다시 작은 가게를 열었고 서울의 옛 고객들에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틈틈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썼습니다. 한 번의 진실한 삶, 평생의 후회 없음이라는 제목의 책은 빠르게 퍼져나가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던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들 아니는 충분한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건강하고 똑똑했으며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났죠. 엄마가 피곤해 보일 때면 등 뒤에서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제가 할아버지 보고 있을게요. 온 동네의 손가락질을 받던 박노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과 사랑할 권리에 대한 강연에 초청되기도 했죠. 그해 연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민서는 박노인과 마당에서 뛰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수많은 풍파와 악담 속에서도 그녀의 선택은 옳았다는 것을. 진실하게, 선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 그해 봄, 집 앞 복숭아 나무는 마치 폭풍 후의 날들을 잊은 듯 활짝 피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는 물 끓는 소리, 고소한 전 냄새, 그리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늙은 남자의 낮은 목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아나, 이 파 좀 엄마 갖다 드리렴. 네. 떡 반죽이 묻은 손으로 아이가 아장아장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은 여름날의 호수처럼 반짝였습니다. 민서는 늙은 남자와 어린아이 두 사람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후회도 원망도 아닌 감사함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편견을 넘어 자신의 마음에 솔직했던 용기에 대한 감사함. 남편을 일찍 여의고 비정상적인 사랑이라 손가락질받던 한 여인에서 강인하고 당당한 엄마이자 아내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고되고도 찬란했습니다. 민서는 한때 자신보다 35살이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오의 시선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나 신분, 낡은 도덕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요. 세상은 비웃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담과 편견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의 마음과 의리를 지켜낸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 아니는 자라서 엄마가 겪었던 세월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고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들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선하게 살았고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내 자신 앞에 단 한 번도 고개 숙인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렴. 이 이야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랑을 찬양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관계 뒤에도 진심과 희생, 그리고 관용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한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용감한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정한 사랑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인지도 모릅니다.